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시간 전기 설비 파트의 요약 정리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이론을 살펴봤고 그리고 전기 기기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전기 설비가 남았는데 이 전기 설비는 대부분이 텍스트를 암기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텍스트이기 때문에 암기만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몇몇 내용은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내용을 내가 암기만 잘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조금 점수가 낮더라도 설비 파트에서 점수를 가져올 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대신에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비 파트는요, 헷갈리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설비에서 점수를 따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그리고 어떤 핵심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전기 설비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자, 1번. 도전율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그렇죠. 전선이라 하면 일단 도전율이 커야 되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적 강도 튼튼해야 된다. 두 번째, 신장률이 크고 내구성이 클 것. 비중이 작고 가선이 용이할 것. 가선은 이제 선을 연결한다, 시설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쉬울 것. 당연하죠. 그 다음, 전선의 선정 조건입니다. 중요합니다. 허용 전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기계적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 이런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허용 전류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기 이론 파트에서. 그 다음, 총 소선수. 이게 전선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된 단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소선으로 여러 가닥이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전선을 보면 도체 하나가 깨끗하게 반듯이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얇은 소선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단선과 연선의 차이예요. 단선은 딱 깔끔하게 하나만 있습니다. 도체. 그 다음에 연선은 여러 가지 전선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총 소선수, 이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연선 안에 들어있는 이 소선이 몇 개냐, 그것이 바로 공식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공식 외우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1층이면 7가닥, 2층이면 19가닥, 3층이면 37, 4층이면 61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 사실은 1층과 2층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자, 1층, 2층은 무엇이냐? 이거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1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소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중심 소선을 제외하고 겉에 둘레 있죠. 이게 1층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 그러면 겉에 이렇게 또 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소선들이. 그래서 19가닥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소선을 제외하고 1층, 2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층수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동선과 연동선이 나옵니다. 경동선은 인장 강도가 크다. 가공선로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얘기죠. 연동선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전기저항이 적고 부드럽다. 옥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공선로에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길 가면 전선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가공선로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전선의 고유 저항이라고 나옵니다. 경동선은 55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연동선은 58분의 1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이렇게. 그래서 경동선은 55분의 1이라는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연동선은 58분의 1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전선의 종류 엄청 많아요. 자, 볼게요. OW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 그래서 문제에서 실제로 물어봐요. DV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2인용 비닐 절연 전선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NR 전선, NRV 전선, VV, CV, NEV, MI, FL, ACSR, OC, H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OW, DV, 그 다음에 NR, 그 다음에 VV, CV, 그 다음에 MI, ACSR, OC, H 이런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크한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두 최고지만 그 중에 최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캡타이어 케이블은 공장,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선 두 개를 접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저항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당연히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선 접속하는 건 좋은데 이 접속 부위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이 약해지더라도 이 원래 거에 대비해서 20% 이상 약해지지 마라. 바꿔 말해서 기계적 강도를 80% 이상 유지해라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절연을 위하여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한다.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법은 박스 안에서 한다. 전선의 병렬 사용입니다. 동일한 도체, 동일 굵기, 길이 1것. 그 다음에 동선은 50 스퀘어 이상 또는 알루미늄은 70 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70 스퀘어, 제가 지금 스퀘어라고 했잖아요. 스퀘어가 단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밀리미터가 곧 스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접속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위스트 접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인 가는 전선에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 브리타니아 접속은 굵기가 10스퀘어 이상일 때 굵은 전선, 조인트선을 사용합니다. 쥐꼬리 접속은 박스 안에서만 하고요. 두세 가닥을 이제 90도로 꼬아서 쥐꼬리처럼 접속을 하게 되는 형태죠. 리노 테이프는 연필 케이블의 접속 시 사용을 하고 점착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터미널 러그라고 하는 건 뭐냐? 기계기구 단자와 전선의 접속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슬리브가 나오는데 이제 접속을 할 때 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형 슬리브는 직선 접속, E형은 종단, P형은 직선, S형 슬리브엔 직선 접속은 2번 이상 꼬아서 사용.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용과 그다음에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전멸 스위치의 설치, 전압 측 전선의 설치. 전멸 스위치는 전압 측 전선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로 스위치는 언제 사용한다? 2개소 전멸에 이용한다. 만약에 4개소를 전멸하고 싶다? 3로 스위치 2개, 4로 스위치 2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3로 스위치가 왜 필요하냐면 전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전구를 이쪽에서도 제어하고 싶고 이쪽에서도 제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껐다 켰다, 여기서도 껐다 켰다. 이때 어떤 스위치가 필요하냐? 3로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2개 필요해요. 2개. 어쨌든 3로 스위치의 쓰임. 자, 타임 스위치는 주택일 때는 3분, 숙박시설일 때는 1분이고요. 자, 멀티탭은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구와 측정기를 보겠습니다. 공구와 측정기. 자, 첫 번째,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피복을 벗길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와이어 스트리퍼고, 와이어 게이지는 말 그대로 와이어가 전선이고 게이지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측정합니다. 프레셔 툴은 터미널을 압착할 때, 클리퍼는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오스터는 금속관에 이제 나사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 오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리머라는 게 있습니다. 금속관을 가공하다 보면 거친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그것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리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홀소라고 하는 것은 캐비닛에 구멍을 뚫을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홀소 말고 이제 노가웃 펀치라고도 할 수가 있죠. 스프링 와셔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나사를 쬐다 보면은 헐렁헐렁 진동에 의해서 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스프링 와셔를 끼우면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죠. 그래서 스프링 와셔는 진동으로 인한 볼트 풀림을 방지하더라. 그다음에 링 리듀서는 노가웃 직경이 큰 경우, 그러니까 직경이 서로 안 맞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할 때 이제 링 리듀서를 넣는 것이죠. 절연 부싱은 금속관 끝에 절연 피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피복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로크너트는 금속관을 박스에 고정할 때, 유니온 커플링은 금속관을 회전할 수 없을 때 접속하고, 자, 버니어 캘리퍼스는 바깥지름과 안지름, 깊이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자, 어스 테스터는 당연히 어스가 접지죠. 접지 저항을 측정하겠다. 그 다음에 절연 저항계는 매거라고 하면서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절연 저항계가 매거죠. 여러분 잘 아는 거. 매거. 절연 저항 측정. 자, 그 다음 지지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지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을 고정할 때 새들로 고정하든 뭘로 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정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는 2m, 금속관은 2m, 애자 2m, 금속관 2m, 합성 수지관 1.5m, 가요 전선관 1m, 금속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캡 타이어 케이블 1m, 합성 수지 몰드는 40에서 50cm, 금속 몰드는 1.5 스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애자 2m, 금속관 2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가요 전선관 1m, 그 다음 캡 타이어 케이블 1m,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암기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암기가 될 것입니다. 자, 애자의 구비 조건은 당연히 절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기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불에 붙으면 안 되고요. 물에 강해야 됩니다. 애자 공사를 할 때 이격거리입니다. 뭐 쭉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전선 상호 간격이 몇 센티미터 이상입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천천히 암기를 하셔도 되는데 전선 상호 간격 애자사용공사 6cm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금속 전선관의 종류입니다. 자, 후광 전선관은 10개가 있습니다. 어떤 규격이 있느냐? 자, 16mm, 22mm, 28, 36, 42, 54, 70, 82, 92, 104. 제가 이거 암기법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재생목록에 전기기능사 이 전기 설비 파트 가보면 제가 암기법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여러분 정말 2분 안에 이거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 시험에 요즘 종종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종종도 아니에요.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 다음 곡률 반지름이 나옵니다. 곡률 반지름. 그래서 저 내용도 쭉 우리 이론서에서 한번 다뤄놨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곡률 반지름은 6배. 그러니까 곡률 반지름 나오면 기본적으로 6배 체크해 주면 됩니다. 공식을 물어보면 6D 플러스 2분의 D. 자, 콘크리트의 매입시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1.2mm 이상 삽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매입을 해야 된다.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에 왕복도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가는 전류, 한쪽으로는 돌아오는 전류. 그래야 서로 자기장이 상쇄되면서 어떤 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전선관의 굵기입니다. 전선은 배관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 전선관에 있어요. 전선관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 전선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집어넣지 말고 이 부분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채워 넣어라. 이렇게만. 꽉 채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열이 방산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꽉 채워버리면 그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빈 공간을 놔둬야 돼요.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것이 다 공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수치가 어느 정도? 3분의 1. 3분의 1.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요. 배관 내의 전선이 10스퀘어를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연선. 아까 말씀드린 그 연선, 소선 여러 가닥 있는 거. 그 다음에 커플링 삽입 깊이는 외경의 1.2배가 정석이고 만약에 접착제 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0.8배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온도차가 큰 곳의 커플링은 신축 커플링 3C를 사용하고요.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0.8mm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요. 가요전선관 커플링은 가요전선관 상호와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만약에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 상호끼리 연결을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스플릿 커플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둘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입니다. 하나는 가요전선관, 하나는 금속관. 이거 잊고 싶어요. 그때는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콤비네이션이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피자도 콤비네이션 피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선관을 접속할 때 스플릿을 쓸 것이냐, 콤비네이션을 쓸 것이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금속 덕트입니다. 3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속 덕트가 예를 들어 하늘에 이렇게 가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시설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지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지점의 간격을 3m 이하의 간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해야 되고요. 덕트의 끝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쥐 같은 이제 생물이 들어가서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덕트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면적의 총합이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제어회로 등 배선에서 사용하는 전선만을 넣을 때에는 50% 이하로 해야 된다. 이것이 아까 그 맥락이에요. 전선관 안에 3분의 1만큼 하라는 게. 이게 덕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지점이 3m, 이 지지점이 3m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선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20%로 제한을 해라. 이 안에서만 전선을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이유예요. 이게 여유 공간을 두지 않으면 열이 방산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꽉 채웠다고 해볼게요. 자, 꽉 채웠어요. 전선 꽉 채웠습니다. 자, 규정을 무시하고 꽉 채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열이 발생하면 도체의 저항값은 증가하고 그러면 어떤 열의 그 열량 법칙에 의해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하고 저항값은 계속 증가하고 이런 악순환 반복하죠. 그러면 결국엔 전선의 피복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전선의 피복이 녹으면 여러분 이거 덕트 금속이죠. 바로 그냥 도체랑 금속 덕트와 만나면 큰일 나죠. 누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 피복 녹고 있죠.
화재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50% 이하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어회로는? 여러분 제어회로는 전류가 흘러봐야 조금밖에 안 흘러요. 그래서 야, 너 제어회로야? 그럼 너 50%까지 넣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금속 덕트 조건입니다. 이 금속이죠. 죄송합니다. 오타. 자, 금속 덕트의 조건은 폭이 40mm 이상, 두께가 1.2mm 이상의 철판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의 시공입니다. 전선은 단면적이 2.5 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단 2m 이하에서는 제외합니다. 조영제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케이블의 곡률 반지름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6배예요. 근데 단심이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8배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버스덕트의 종류에는 이제 피더, 익스펜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이런 것들이 있고, 플러그인 버스덕트는 도중에 부하를 꽂을 수 있는 구조고, 플러덕트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덕트의 부속품은 두께 2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합성 수지 몰드는 400V 이하, 폭 깊이는 3.5cm 이하, 두께는 2mm 이상,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폭 5m 이하, 두께 1mm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외워야 될 거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방대한 양을 전범이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 번에 봐서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 순간 숫자들이 눈에 익는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용어만 쭉쭉 넣어보세요. 계속 가볼게요. 폭연성 분진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은 금속관 공사 시설 당연히 해야 되겠죠. 폭연성의 나사 조이면 5턱 이상. 그 나사산이 있지 않습니까? 5턱만큼 쪼여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은 합금캐. 여러분 합금캐 한번 해볼까요? 합금캐.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해야 됩니다. 위험물이 있는 곳도 역시 합금캐. 화형류 저장소는 반드시 300V 이하를 사용해야 되고요. 조명 설비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폐형으로 시설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전시회, 쇼, 공연장 이런 단어가 나오면 너 400V구나. 그래서 여러분 특징 화약류 나오면 300V 그냥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시회, 쇼, 공연장 나오면 400V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과열 및 아크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내열성 피복 전선, 당연히 열을 잘 견딜 수 있는 내열성 피복 전선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압은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재 가열전선관, 케이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고압에서는 케이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요. 전기 울타리의 시설로서는 사용 전압이 250V 이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화약류 저장소 300, 전시회 쇼 공연장 400, 전기 울타리 250, 여기까지. 자, 계속해보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 사용 전선은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울타리를 치잖아요. 어떤 이제 농사 짓는 거, 혹은 내가 가축을 키우는데 어떤 외부에서 이제 야생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그곳에는 이제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고, 아까 봤던 거 몇 볼트예요? 250V 이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도로의 발열선, 이거는 300V 이하. 그 다음에 전압의 종류입니다. 직류와 교류로 나눌 수가 있고,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서 직류에서의 저압은 1500V 이하로 정의하고 있고, 교류에서의 저압은 1000V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은 이제 똑같아요. 이제 1500을 초과하고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것을 뭐라고 한다? 고압이라고 한다. 법령으로. 그 다음에 특고압은 그냥 전부 다 7000V 초과하면 이제부터는 특고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 보면, 아니면 전철을 타시다 보면 분명히 22.9kV 나오잖아요. 22.9kV는 22,900V죠. 22,900V는 7000V를 초과하죠. 그래서 특고압 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특고압. 그래서 특고압 조심, 노란색에 글씨 써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옥내 전로의 전압 제한, 사용 전압 400V, 대지 전압은 300V. 접지공사의 목적입니다. 접지공사의 목적. 접지를 도대체 왜 할 것이나? 여러분, 접지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접지 왜 하죠? 접지? 항상 접지가 막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지공사의 목적,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을 방지. 누설 전류가 흐를 때 인체가 닿았을 때 인체 쪽으로 전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걸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접지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저압 혼촉 시 고압 전류에 의한 감전을 방지, 뇌해 방지, 지락사고 발생 시 보호 개전기를 신속하게 동작, 전로의 이상전압 발생 시 대지전압 상승 억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접지공사의 방법입니다. 접지공사의 방법.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한다. 중요합니다. 75cm 이상 매설.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 그 다음에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접지선 부분은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합니다.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까지 접지선 부분은 절연전선 OW 제외하고 캐피타일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지금 제가 이거 해놓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때는 3옴 이하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접지선의 색상은 녹색, 노란색을 혼합합니다. 중요해요. 접지선의 색상 규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녹색과 노란색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녹색과 노란색. 아니 녹색과 노란색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자 리얼하게 한번 해보죠. 이거 뭐 색상 기능도 쓸 수 있으니까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전선이에요. 이거 전선. 근데 녹색, 노란색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녹색을 찾아보자. 녹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녹색. 그러니까 페인트 칠. 프린팅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녹색과 노란색 어디 있습니까?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두 개의 전선이 뭐 꼬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선이 쭉 있는데 녹색과 노란색으로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구나. 프린팅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죠. 접지의 목적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접지는 접지인데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첫 번째 개통 접지, 두 번째 기기 접지, 세 번째 필요용 접지, 네 번째 정전기 방지용 접지, 지락 검출용 접지, 기타 접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접지 시설의 종류와 방법을 한번 보죠. 이것도 눈으로만 한번 보면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독 접지는 말 그대로 모든 전기 설비를 단독적으로 다 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고압, 고압, 저압, 필해 설비, 통신 설비를 접지 단자압을 통해서 전부 다 지표면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 어때요? 너무 베스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사 기간도 늘어나죠. 비용도 증가하죠. 역시 장점은 항상 단점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공통 접지. 공통 접지면 비슷한 친구들끼리 특고압, 고압, 저압끼리 비슷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나로 묶고 접지하고 필해 설비, 통신 설비는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 그래서 목적이 동일한 것들의 접지극을 상호 접지했다. 자, 그 다음 통합, 대통합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상 목적이 다른 접지극을 모두 상호 연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볼게요. 접지선의 굵기는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구리는 6스퀘어 이상, 철은 50스퀘어 이상으로 한다. 다시 여러분 접지선으로 어떤 걸 사용할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조건이 있다면 구리 같은 경우는 6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철로 된 것은 50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절연 저항 보겠습니다. 절연 저항. 전로의 사용 전압, DC 시연 전압과 절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SELV, PELV 뭐 이렇게 다 있죠. 그 다음에 FELV 500V 이하, 500V 초가 쭉 있는데 결국엔 절연 저항 값이 SELV랑 PELV 250에서 0.5를 가진다. FELV 500V 이하에서 1을 가진다. 1메가옴, 여기도 1메가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5메가옴, 1메가옴, 1메가옴. 만약에 어떤 신설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온다면 1메가옴 이상일 것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절연 내력 시험은 여러분 키워드가 나온다면 10분만 기억해 주세요. 10분. 10분간. 10분간. 그다음에 전선로 내압 전압 다시 전선로 내압 시험 전압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 이하라고 한다면 시험 전압은 1.5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저 시험 전압 이건 뭐냐면 만약에 최대 사용 전압이 500이 안 돼요. 막 400이에요. 그럼 400에다가 1.5를 곱하지 말고 이건 500보다 아래니까 그냥 그건 500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500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0.92배 7,000 초과한다면 비접지예요. 비접지일 때 1.25 1500V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유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여러분이 0.9이나 1.5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압 개폐기 시설은 부하 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과전류 차단기 시설입니다. 퓨즈, 배선 차단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고압 및 특별 고압의 전로, 그리고 간선의 전원측이나 분기점 등 시설 제한, 중성선, 그리고 접지선에는 하지 않습니다. 배선 차단기의 동작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산업용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전격이 50A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63A 이하니까 이쪽 라인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과전류로 갑자기 막 원래 50A가 흘러야 되는데 80A가 흘렀다. 그러면 그거 1.3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작해야 되는 전류 1.3배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어졌으니까 몇 분 이내에 동작을 하라는 거예요. 1.3배 이상이 되었으니까 몇 분 이내? 60분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주택용을 사용하고 있고 저 지금 전격으로 100A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50A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작 전류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 100이 흘러야 되는데 150이 흐르면, 그쵸? 그러면 1.45배에 해당하는 거죠. 왜? 전격이 63. 초과인 것에서 100이 흐르고 있었는데 150이 흐르게 되면 이거에 해당하므로 120분 안에 용단돼야 되는구나. 빨리 회로를 끊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기 회로의 시설은 3m 이내. 누전 차단기의 시설입니다.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자, 습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주택용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동작시간 0.03초. 자, 여러분. 주택용 누전 차단기는 기본적으로 전격 감도 전류가 30mA이고 30mA의 어떤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차가 감지되었다면 0.03초 이내에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실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다라는 키워드, 즉 수분이 많은 장소, 습기가 많은 장소다라고 한다면 고감도 누전 차단기로 가야 됩니다. 고감도는 15mA의 차이가 난다. 즉 15mA 이상의 어떤 누설이 발생한다면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거죠. 좀 더 예민한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30mA냐 15mA냐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표준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입니다. 3상 4선식. 그래서 3개의 상 L1, L2, L3가 들어오고 중성선 N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4가닥이 오죠. 상은 3개. 그래서 3상 4선식이 되는 겁니다. 가공인입선 전선 6스퀘어 이상의 경돈선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가공인입선의 높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압 인입선 도로 횡단할 때 일반적인 경우는 5m, 뭐 부득이한 경우 교통지장 없을 때 3m, 그다음에 고압으로 갈 때는 6m, 이런 조건이 있을 때 3.5m. 여러분 가장 아주 효자와 같은 친구죠. 철도, 궤도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6.5로 가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6.5. 횡단보도교 위라고 한다면 3m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압은 3.5m. 만약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3m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접인입선입니다. 연접인입선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연접인입선 보기 전에 여기 이웃연결 인입선으로 바뀌어 있죠. 이것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어를 연접인입선보다는 우리 이웃연결로 쓰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연접인입선, 이웃연결 인입선은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배전용 변압기가 있고 집이 있어요. 수용가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어떤 지짐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의 인입구로 들어오는 거, 인입점으로 들어오는 거, 이걸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가공인입선. 그런데 다른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수용가. 그러면 여기에서 분기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연접인입선, 즉 이웃연결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부분에 이르는 전선. 자, 연접인입선, 이웃연결인입선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으로부터 100m가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100m가 넘으면 안 돼요. 시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기점으로부터 100m가 넘지 않아야 되고
이거 했고,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이에 폭 5m가 넘는 도로가 있다? 그럼 횡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은 옥내를 통과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 또 다른 집이 있어요. 이거 뚫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전선로의 재료와 기구입니다.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되고요. 지지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건 철주와 철근 콘크리트주고 목주는 요즘은 보기 많이 힘들 거예요. 그 다음 철탑은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철탑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나가잖아요. 이게 철탑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송전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로는 철탑을 사용하고 배전선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건주공사에 철탑이 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철탑 경관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철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쭉쭉 서로 뻗어나갈 텐데 이 거리가 너희들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600m 이내로 해라 이거예요. 600m 넘어가지 마라. 그 다음 고압보안공사는 400m까지 할 수 있고요. 건주공사는 뭐냐면 전주를 세우는 것을 건주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거. 건주는 어떤 전주 같은 것을 세우는 거. 장주공사는 이제 다 세웠잖아요. 지지물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장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딱 만들어 놓고 장식을 채우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주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왕금도 하고 행거밴드도 달고 여러 가지 애자도 설치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전주의 삽입 깊이입니다. 자, 전주의 삽입 깊이. 자, 전장의 구분. 그러니까 전봇대, 그냥 여러분 쉽게 전봇대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전주, 그러니까 전봇대가 몇 미터짜리냐, 그거에 따라서 너가 얼마만큼 깊이 넣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자, 만약에 15m 이하예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일 때 15m 이하라면 그냥 전장의 6분의 1 이상을 땅에 묻어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6초가 20 이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6.8kN 이하라고 한다면 2.8m 이상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시면 밑에 거는 그렇게 잘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언젠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첫 번째 칸에 있는 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칸만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거 외울 게 많아서 좀 부담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 15m 이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우선순위로 천천히 외우는 걸로 하죠. 결국엔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같은 이 칸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관 시가지 30에서 40m, 시가지 외 40에서 60m. 전주의 발판 볼트는 1.8m 이상 중요합니다. 여기 전봇대가 있어요. 전주, 정확한 표현은 전주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끔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발판 올라가라고 만든 거. 이거 일반인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못 올라가게 1.8m 이상의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피내자, 왕금 등의 수직으로 시설해서 전선을 지지하는 거. 지선밴드, 지선을 붙일 경우에 사용하는 거. 주상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하는 게 이제 행거밴드입니다. 주상변압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려면 어떤 밴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행거밴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압기를. 그 다음 주상변압기를 했고 1차 측 애자형 개폐기 또는 COS, 2차 측 캐치홀더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변압기 설치 높이는 시가지 내 고압용은 4.5m, 35kV 이하의 특고압은 5m, 35kV 초과 180kV 이하는 6m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시가지 내 고압용부터 암기를 해주시고 이 순서대로 암기해 주시면 그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힘이 안 나죠, 근데? 힘이 안 나요. 항상 힘내라고 하면 힘이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거 마지막 페이지라는 것을 기약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지선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지선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선이 이제 지지선입니다. 3가닥 이상 연선 사용합니다. 지지선이 뭡니까?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끔 이제 여기서 쭉 나와서 이거를 지지해 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걸 지선이라고 했고 이제는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 2.6mm 금속선 또는 2mm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간은 앵커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선 중간에는 지선애자, 이게 지선애자예요. 지선애자 혹은 구형애자를 설치합니다. 옥애자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안전율은 2.5 이상. 지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지선, Y지선, 수평지선, 궁지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도로 같은 경우는 6m 이상, 철도 또는 궤도는 여러분 무조건 6.5m 이상이라고 했어요. 철도 또는 궤도 나오면 반드시 6.5m 이상.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로 시설한다. 그러면 3.5m 이상. 일반 장소는 5m 이상. 이건 이제 인입선이 아니라 가공전선이에요. 가공인입선과 가공전선은 달라요. 그거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주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4.5m가 보통이고, 그 다음에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3m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중전선로입니다. 지중전선로는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기타의 장소는 60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됩니다. 즉 0.6m 이상으로 매설해야 되고, 만약에 이 전선을 매설할 건데 위에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1m 이상으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폐쇄식 배전반, 이걸 큐비클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면을 폐쇄하고요. 분전반 설치는 은폐하면 안 돼요. 분전반 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성상황 시에 차단기를 내릴 일이 있을 거고 켤 일이 있을 텐데, 이거 분전반 은폐해 놓으면 못 찾잖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앞에 물건 놓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과전류 계전기 OCR, 단락이나 과부하 시 동작합니다. 그래서 차단기 종류는 뭐 기중, 유입, 진공, 공기, 가스 이런 차단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중 차단기는 대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냥 공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는 기름을 이용해서 소호하고, 그러니까 아크를 차단시키는 거죠. 진공 차단기는 진공을 이용하고,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고, 가스 차단기는 가스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는 G4S, 그 다음에 자동 제폐로 차단기는 리클로저, 이렇게.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는 ASS, 달로기는 DS, 전력 퓨즈는 PF, 영상 변류기는 ZCT. 그 다음 무정전 전원 장치는 UPS, 이렇게 용어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함을 볼게요. 함은 반 뒤쪽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전함 같은 거 있잖아요.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mm 이상으로 내아크성, 아크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강판재의 것은 두께 1.2mm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설비 불평형률은 단상 3선식일 때는 40%, 설비 불평형률이 단상 3선식은 40%까지, 삼상 3선식 혹은 삼상 4선식은 30%까지. 천장 은폐선은 하나로 쭉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호가 이제 나오죠. 콘센트는 이렇게 쭉 해주고 색칠해주고 점 2개, 이런 식으로. 방수형은 이게 WP, 워터프루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WP를 써주면 되는 것이고, 방폭형은 E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나와요. 지진감지기, EQ, 배선 차단기, B, 분전반, 네모 그려주고 슬래시하고 색칠해주고, 진상용 콘덴서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비상용 콘센트, 배전반, 제어반, 실링라이트, 그 다음에 전열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레기가 특성 요소와 직렬 갭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이 정도도 추가적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설비 합계분의 최대 수용 전력. 예를 들어 내가 고깃집을 운영해요. 100테이블이 있어요. 우리 가게에 100테이블이 있는데 70명이 있으면 수용률이 70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70테이블이 있으면. 그래서 부하설비 합계는 최대 수용 전력 곱하기 100, 이것이 수용 전력, 수용률이다. 그래서 보통은 수용률을 60에서 70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제 수용률이 우리 테이블이 70테이블이 안 넘어간다. 한 70% 이렇게 잡는 거죠. 부하 설비 용량 추정. 이것은 부하 밀도에다가 얼마만큼의 면적이 있니? 이것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수변전 기기입니다. ZCT, 영상 변류기라고 하는 거. 지락사고 시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18kV 용량의 피레기는 배전선로 구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피레기의 구조, 이게 한 번 더 나오네요. 특성 요소와 직렬 갭. 차단기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지만 단로기는 충전 전류를 차단합니다. 여러분, 차단기와 단로기는 좀 달라요. 차단기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고 일반 부하 전류도 차단하고 다 하는데, 이놈의 단로기는, 이 친구는 무부하 전류만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로가 개방된 상태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로기는 차단기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력수급용 개교용 변성기, 결국엔 이 개교용 변성기 MOF 안에 PT도 들어있고 CT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력 요금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량을 측정해서 전력 요금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 부하입니다. 건물의 종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때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은 제곱미터당 10V 암페어의 상용 부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은근히 나오니까 이 특징에 대한 표준 부하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명의 정의 볼게요. 조명의 정의. 발산되는 빛의 양, 이것을 광속이라고 할 거고요. 빛의 세기 자체는 광도, 밝기 자체는 조도, 표면 자체의 밝기는 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방전등용 안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휘도가 같은 면을 완전 확산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반 조명은 전반적으로 조도를 균일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국부 조명은 특정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겠다, 비추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구의 기호로는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메탈 헬라이드 등이 있는데 각각 F, H, N, M으로 가주시고, 이 공식 중요합니다. FUN은 EAD. F는 광속이고 U는 조명률, N은 형광등의 개수, 조명의 개수. E는 조도, A는 단면적, D는 감광 보상률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조도를 구해주세요 하고 이 FUNAD 값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 조도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UN은 DAE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M은 뭐냐면 D의 역수예요. 그래서 D는 N분의 1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N분의 1로 바꾸고 M을 이쪽으로 넘긴 게 이 식이에요. 그러면 감광보상률이 뭔데요? 다른 건 용어만 들어도 알겠는데 감광보상률은 느낌이 잘 안 와요. 감광보상률은 여유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조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저는 100만큼의 밝기를 원해요. 근데 이 조명을 쓰다 보면 어때요? 분명히 효율이 떨어지고 주변에 글로브에 먼지도 낄 것이고 어떤 충격이나 요인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짜리 사서 100만큼 비추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90밖에 안 되네. 어떡하지? 이런 현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광보상률은 내가 100만큼이 필요하면 너 100 필요하냐? 그러면 한 10% 여유를 더, 즉 1.1을 곱해. 그래서 100짜리 사지 말고 110짜리의 밝기를 사. 그럼 너는 쓰다 보면 100에 맞춰질 거야. 이 수치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감광보상률입니다. 그게 D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말은 이제 M이 되는 거예요. 보수율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나빠지는지. 그 다음에 실지수라고 하는 것은 K입니다. 그래서 H는 어떤 사무실의 높이 혹은 작업대의 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X는 가로, Y는 세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토대로 실지수 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실지수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공식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구의 기호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조명 파트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이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 내용을 꼭 암기해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까지 모두 요약 정리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과목 전체를 다 봤잖아요. 이 끝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 그냥 듣기만 한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나중에 나의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는요, 한 번에 안 무너진다 그래요. 이런 작은 개미 구멍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 가서 댐이 한 번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정규 이론을 공부하고요, 중간중간 자투리 시간에 작은 개미 구멍들을 메꾸고 있는 거예요. 이 개미 구멍들이 메꿔지잖아요. 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댐을 완전히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게 조금 힘들고 귀찮고 피곤하고 번거롭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맛볼 그 달콤한 그 열매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기 공부를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박수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